저는 오늘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국가적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게 좀 더 근원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돼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군동성애를 열심히 막아설 때 군용법 92조에 보면 군대 내에 동성애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위헌 소송이 들어가서 2010년도에 저희가 치열하게 헌법재판소 앞에서 막 피켓 들고 기자회견하고 국민대회하고 서명 내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막아섰죠. 나중에 판결에서 5대4로 이겼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신문에 이런 것들에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알리기 위해서 제가 북한은 어떤가 조사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서양은 대부분 이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세력이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게 주사파 세력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탈북민들 통해서 물어봤어요. 북한은 어떠냐? 북한에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간 사례, 또 동성애 발각돼서 그냥 총살된 사례, 또 하나는 평양의 유명 특권집 가정인데 딸이 거기에서 음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딸이 그 동성애자로 발각이 돼서 그 집안 전체가 정치범 소송소를 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남한에서 연결된 그런 세력들은 사실 남한 내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못 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의 얻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국가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나누는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또 그리고 이 교회를 공격하는 핵심 세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 2,600만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한 북한 선교에 이 단초가 되는 이런 이제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좋은 그 이제 기도 제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트남 공산화를 보여주는 영상을 제가 10몇 분짜리 보여드릴 것이고 또 이어서 PPT로 같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을 꺼줄 수 있으면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자신들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19년 만에 찾아서 보험잔치를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재용 선장님,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1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1985년 11월. 보트피플. 월남 패망 후 공산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월남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속으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맡긴 채 살아남기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106만여 명의 월남인들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한 배의 운명을 맡긴 채 공산화된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월남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역사와 모습을 가졌었다. 1954년 7월 21일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 이남에는 자유월남이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권인 월맹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60년 12월 공산월맹의 지원으로 월남 내 공산조직인 월남민족자유전선이 설립되어 월남 정부의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월남전이 시작됐다.
신생 독립국 월남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미국은 1964년 이후 연간 500억 달러를 퍼부으며 53만여 명을 파병, 전사자 58,256명, 부상자 20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은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 1968년 5월 10일 파리에서 월맹과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10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대남적화 공세를 멈추지 않았던 월맹이 평화협상에 나선 목적은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중봉기를 통해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남반부에 세우고 무력으로 남반부를 해방시켜 적화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측에서 평화 협상을 제의하지 않아서 해서 뭐 하는데 그게 결국 미국을 내쫓겨서 한 거거든요. 미국을 내쫓으면 공산화시킬 수 있다. 평화회담 하기 전에도 할 때도 한 다음에도 무력 남침 공산화라는 그 전략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겉으로는 변한 거 했죠. 근데 그걸 쏘갔죠. 그러고. 그래서 월남은 망한 거죠. 월남의 정치 상황은 이러한 월맹의 치밀함과는 대조적이었다. 전쟁이 치열했던 1967년 9월 3일 치러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는 무려 11명의 입 후보자가 난립했다. 이 선거에서 패한 야당 지도자 쭝딘주 변호사는 외세 배척 및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며 동족 살상, 월맹에 대한 폭격 중지, 미군 철수, 조속한 남북평화회담 개최 등을 주장했고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 여론을 자극했다. 우리끼리 싸움을 해서 말이야. 더구나 애국군이 불러와서 그냥 여기 그냥 피바다가 되겠으니 말이야.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말이야. 안 된다. 내가 다 전쟁 같으면 내가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말이야. 평화적으로 남북통일 하나가 되겠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자꾸 그게 공헌은 당원이야 이게. 근데 그게 몰랐죠. 파리에서의 비밀 협상 진행이 알려진 후 월남 내부에서는 국론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결국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5년여 협상 끝에 월맹에 40억 달러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월맹의 심리전, 월남 내 사회 불안,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등에 시달리던 미군은 월남 야당의 철군 주장을 빌미로 1973년 3월 전면 철수하게 된다. 예, 미국이 발을 뺀 근본적인 원인은요. 미국 대사가 전명을 당하니 말이야. 앞으로 이거 안만 싸워도 끝이 안 나겠구나 말이야. 안 되겠다. 그걸 갖다가 걔들이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내쫓기 위해서 한 거죠. 뭐 결정 타격받았는데 군사적으로는. 근데 그건 전부 그냥 뭐 예면하고 그냥 신문에서 말이죠. 뭐 사건 전 대상은 전주당했다 말이야. 멋있다니까 정말 이쪽이 사실은 크게 이기고 13만의 군사 중 9만 명 이상을 잃은 채 미군의 공격을 피해 산악지역으로 피했던 월맹군. 하지만 미군은 월맹군을 완전 섬멸하지 못한 채 반전 여론에 의해 철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나가버렸죠.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장비도 훨씬 우월한 적을 대면해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이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했죠.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전선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철수 당시 미국은 월남과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월맹이 평화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월맹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장갑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 월남의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남북의 경제력 차이와 미군의 철저한 유사시 지원 약속은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 체제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 얘기를 내가 티오를 만났어요. 티오 만나가지고 미국이 나간 다음에 티오가 나랑 같이 하니까
지금 이북에는 말이야. 이북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북선 전쟁할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너무 가난해서 지금 군인데도 지금 밥을 두 끼만 못 먹는다. 그래서 주로 소금을 반찬을 먹는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냐면, 40억 달러의 원자로가 되어 있다. 아마 하여간 앞으로 한 10년 동안 적돈 저기 나오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빨리 우리 석유가 나왔거든요. 석유도 해고 해서 말이야. 우리 지금 이북 격차 이렇게 많이 만들려면 이북도 발전하지만. 그리고선 남쪽에서는 평화적으로, 그 파리스에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성리가 되어 있거든. 그냥 그렇게 되는 걸 알고선 파리에서 그걸 해당 계속해서 그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믿음은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이 월맹을 과소평가하고 총체적 안보 불감증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부, 승려, 언론인, 학생 등 좌익 인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티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월남 정부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회의 내용이 단 하루 후면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베트남 임시혁명 정부 청사에 보고될 정도로 티우 정권의 핵심부까지 많은 공산 간첩이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린주를 비롯해 당시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에 자자했던 녹다우와 대통령 비서실장, 월남 해방 당시 4.20 경찰장관이었던 창반만, 대통령궁을 폭격한 월남 공군대위 구엔타인충 등 많은 정치인과 관료, 군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공산 간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월맹의 치밀한 정보 수집과는 대조적으로 월남의 대공 정보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모는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타고 부유한 자본주의자 행세를 하면서 드러내놓고 왕래하며 상황을 염탐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죠. 구대사 정권 들어와 또 바꿨는데 또 바꾸고 이렇게 했다가 정보기관이 말이죠. 거기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무력화돼서 말이죠. 이렇게 이북의 정보가 비는 완전 하도 해보잖아. 월남 내 우익들이 우리가 절대 다수이므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을 때 공산 세력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십 개의 언론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유언 비어를 유포하고 우익 인사들을 무식한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한편 수상후보 웬반홍, 사이공 대학 총학생 회장 등 수백 명 이상의 지도자급 반공 애국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암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중산층, 언론인 등 다수의 우익들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소수의 조직화된 좌익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3월 10일 월맹은 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투했던 간첩을 이용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이 총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유월남을 지키자는 티우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자누탄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분열과 총체적 부패 그리고 의욕 상실에 빠져있던 월남에게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군사, 경제력 및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맹을 압도했던 자유월남은 결국 월맹의 총공세 이후 50여일 만인 4월 30일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4.20 함락 후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은 물론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자누탄 신부 등 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운동가까지 체포돼 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 처형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됐다.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일이 뜻밖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강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일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동양의 흑진주, 제2의 파리로 불렸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사이공. 하지만 함락 이후 사이공은 피와 파편이 즐비한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총구 앞에서 목숨을 구하는 자들의 절규. 스스로를 지킬 줄 몰랐던 국민들은 너무도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렇게 월남이 월맹에 의해 유린될 때 평화협정 서명국들은 월남 국민들의 절규에 침묵으로 대답했다. 결국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월남 국민들에게 평화협정과 방위조약은 단순한 휴지 조각일 뿐이었다. 공산화 후 1980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진 보트피플들의 월남 탈출. 이들 중 11만 명이 배가 전복돼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보트피플을 외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그들을 구하고 자신은 이 일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했던 전재용 선장. 19년 만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인 선장을 찾은 월남 난민들의 만남은 세계인들에게 잊혀졌던 월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어, 1975년 4월 30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도미노 전략 같이 이어서 뭐 캄보디아도 이제 공산화가 되고 공산화로 그래 올라오니까 김일성이 중국의 모택동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한 번 더 도와달라.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런 이번에는 기필코 우리 남한도 공산화하겠다는, 그리고 모택동을 찾아가서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 뉴스에 뜨니까 CCC, 한국 CCC 설립자이신, 그리고 에스더 기도운동 초대 고문을 하셨던 지금 소천하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합니다. 40일을. 그런데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CCC 간사 22명을 데리고 금식 기도 40일 한 거예요. 저는 40일 금식한 분들 여러 분 뵀지만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셨지만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은 저는 이제 김중곤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문준경 우리 전도사님 유적지를 저희가 답사했었습니다. 그 밑에 많은 믿음의 열매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김중곤 목사님 광우병 사태 났을 때 시청 광장에서 우리가 국가를 위한 기도회 했어요. 그때 그 많은 시위대 앞에서 아주 용감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6.25 때 정말 맞아 죽을 뻔했다. 죽은 줄 알고 끌려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고 살았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맞아 죽었고, 김중곤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였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보은 앞에서 맞아 죽었고, 자기도 맞아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죽은 개처럼 끌고 다녔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귀한 사적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서 이런 베트남 배망 이후에
국가를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왜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해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왜 우리가 북한 공산당 이 주체상이 주님 그것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해요? 예수 못 믿게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가장 심한 나라가 북한이었어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연속 기독교 박해지수 1등입니다. 올해만 2등이에요. 올해는 1등 1월 달에 발표했어요. 오픈도어에서. 올해는 1등이 어느 나라였을까요? 아프가니스탄. 제가 오픈도어 관계자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1등이 된 것은 북한보다 박해를 더해서가 아니라 이 선정을 할 때 사례별로 선정하는데 지난 여름에 아프간이 탈레반한테 점령당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테러를 당하고 살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등이 된 거지, 그 박해의 도를 보면 북한이 아직도 1등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국가기도 제목에도 나왔어요. 우리가 북한기도 제목 내보낼 때도 비밀 예배드리다가 발각돼서 수십 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100여 명을 다 붙잡아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강의할 때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영상 보여드렸으니까 그것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복음 통일, 북한 농부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는 복음 통일은 이 김일성 주체상과 이 한국 기독교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론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 된 이런 주체상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북한 농부들까지 다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할 것이고, 우리가 북한 농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방치하고 그냥 우리만 살겠다고 바둥거리면 우리까지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의 이해를 돕고 위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체상은 황장엽 씨가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김정일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황장엽 씨가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었고, 그러니까 김정일이 황장엽 총장한테 가서 이걸 도움을 청해서 황장엽이 그 집대석에서 만들었고, 황장엽 씨는 세계적인 천재라고 소련 유학할 때부터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에 많은 말씀 드릴 수 없으니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장엽 씨가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 남한으로 이제 망명을 했습니다. 황장엽 씨가 와셔서 저희들도 주체상을 알아야 되니까 모시고 주체상 특강을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황장엽 선생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고 난 다음에 김정일이 자기 제자였고,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도록 지명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주체상이었어요. 원래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김일성은 자기의 후첩이었던 김성의 밑에서 난 김평일을 더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그쪽으로 갔었고, 본처였던 김정숙은 일찍 죽었고 김일성이랑 사이도 안 좋았다고 전해져. 그러니까 김정일이 자기의 위치가 불안했는데 김일성 주체상을 만들어서 김일성한테 상납을 하니까 이건 완전히 자기를 우상화 신격화하는 거니까 이걸 채택을 하면서 김일성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효도보다 더한 충성이 있겠어? 그리고 후계자로 지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북한의 지도자로 지목했던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임 후르쇼프가 올라와서 스탈린 각하운동을 하는데 스탈린의 동상들을 다 철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나도 내 후계자가 나에 대해서 저런 짓을 하지 않을까. 그러던 차에 자기를 우상화 신격화하는 주체상을 갖고 와서 그 프로젝트를 발표하니까 그걸 딱 잡으면서 후계자로 임명도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김정일하고는
김일성하고도 가까웠지만 김정일하고도 가까웠죠. 김정일을 만나러 가는데 김정일이 없더랍니다. 근데 김정일 책상 위에 이런 서류가 있더랍니다. 뭐 친하니까 그 서류 자기가 봤죠. 근데 그 서류가 뭔지 압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이 올라와 있더랍니다. 누가 보냈어요? 제가 황정엽 선생한테 식사하면서 직접 들은 얘기. 그냥 진솔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네. 북조선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황정엽 증언부터 읽어주세요. 황정엽 증언. 김정일 책상 위에 놓인 남한 국무회의 회의록. 볼륨 조금 작게. 남한 내 공작원 5만 명. 김일성 어록. 똑똑한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 공부시켜라. 북조선을 조국이라 말하며 매달 북한에 송금하는 대학 교수.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발표했어요. 남한의 공작원이 5만 명이다. 깜짝 놀랐죠. 지금은 이제 실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동서독이 통합됐을 때 서독에서 이제 그 동독에서 서독으로 보낸 공작원들이 거의 약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독도 깜짝 놀랐죠. 1990년 이제 1889년 11월 9일이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동서독이. 그러고 나서 급속하게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면서 이 동독에 있던 비밀 서류들이 오픈이 됩니다. 그랬더니 약 3만 명의 간첩들이 서독에 파손된 거예요. 그런데 뭐 고위층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 당시 콜 총리의 비밀문서 담당 전담비서도 간첩, 비서실장 간첩, 뭐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부부간에 한 명이 간첩인데 배우자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체감을 이제 하실 겁니다. 오늘 그런 얘기 조금 더 해드릴 거예요. 김일성 어록에 보면 똑똑한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 공부를 시켜요. 이제 읽어드릴 겁니다. 교수 가운데 운동권이었는데 데모하다가 이제 잡혀가고 제적당했어요. 감옥 갔다 나오니까 취업이 안 돼. 그 당시는 그랬어요. 공작원이 내준 돈으로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월급 타면 월급에 띄어서 북한으로 일정 금액을 늘 보내면서 내 조국은 북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다녀도 되는 사회가 된 것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 김일성 교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일성 교시. 고시 준비를 시켜라. 남조선에는 고등고시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10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1973년 4월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간첩으로 있다가 전향한 사람의 증언에 들었어요. 이 교시가 있고 1974년도에 관악구 신림동에 고시원이 만들어집니다. 신림동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 어느 대학이죠? 서울대학교. 그래서 고시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옛날에 고시원 만들면 법대생들이 와서 준비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 방세 못 내고 막 그러면 고시하려면 또 책도 사봐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거든요. 가난하고 똑똑하고 사회에 상처 있는 학생들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가난하니까 돈 필요할 때마다 돈 주고 그리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책 사주고 그러면 형님처럼 가까워지죠. 그러면 보통 책을 권합니다. 보통 처음 권할 때 많이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모택동 어록입니다. 뭐 너무나 잘 도살펴주니까 그 인정에 감동이 돼서 읽어야죠. 또 얘기해 줘야 되니까 읽고 난 다음에 또 고맙다고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가까워지면 조금씩 책이 한 권씩 넘어가다가 어느 때부턴가 너 나랑 같이 공부 좀 하자. 그러면 1대1 제자 훈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고시를 패스하면 또다시 눈여겨봤던 후배한테 또 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접근하기가 더 좋아요. 고시 패스했으니 무료로 개인 교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 붙을 때까지 지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적인 거는 가난하고 똑똑하고 사회에 한이 있고 상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또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줄줄이 하는 거예요. 1974년도면 지금부터 58년 전입니다. 48년 전입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보시생이 배치되기 시작했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연역이 된 거예요. 작년에 정찰총국에서 간첩 보내는 핵심직에 있었던 김국성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장성택 처형당하니까 장성택 라인이었기 때문에 탈출했어요.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침묵하고 있다가 작년에 BBC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CNN을 많이 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BBC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BBC가 대표 방송인데 인도가 이제 영연방이고 영국의 노예 생활했었고 식민지였고 호주가 그랬고 유럽이 그렇고 그래서 BBC는 정말 세계적인 방송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자기가 훈련시켜서 파견한 간첩이 청와대에서 90년대 중반에 근무를 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서 영웅 대접을 받았다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김국성 씨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이름을 대고 근무했던 기간을 얘기하고 딱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직책까지 얘기했어요. 그 직책이 뭐냐? 공기 조절 장치 기사였다. 공기. 그래서 그 사람이 독가스를 집어넣으면 청와대 직원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했어요. 그 다음부터 청와대랑 국정원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김국성 씨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당히 각오를 하고 나선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국방청사 들어간다 그래서 말이 많았죠. 거기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윤석열 당선자가 5월 10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왜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다른 데로 옮기려 하느냐?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관점은 대통령 당선자나 여권에서 직접 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북한의 특공대 30명이 1월 21일에 청와대를 폭파하고 박정희를 암살하려고 난파된 적이 있습니다. 121 사태라 그러고 그때 한 사람이 생포되고 28명은 사살되고 한 사람이 북한으로 살아 돌아가서 그 사람이 장군에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생포된 사람이 김신조인데 목사가 됐지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걸 발견했지요. 그 죽은 사람이나 김신조나 청와대의 상세한 도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그 내부의 도면을 아주 정확하게 어디로 침투해서 어디에 박정희가 자고 어디에 경비실이 있고 상세한 도면이 돼 있어서 우리 정부가 놀란 거지요. 어떻게 청와대의 지도가 북한에 이렇게 상세하게 가 있냐. 그래서 일부러 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은밀하게 조사를 했더니 청와대 여자 직원 중에 김옥화라고 있어요. 김옥화. 이 사람의 남편이 유럽에 가가지고 청와대 상세한 지도를 북한 공작원한테 건넨 것이 조사를 통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옥화는 비밀리에 처형이 되고 국민들이 모르는 채 지나갔습니다. 지난 5년간의 우리나라의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런 택도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 민주당 정권이 다 주사파는 아니고 그중에 주사파들이 핵심 속에 들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뭐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요직을 지켰으니까 뭐 청와대 그동안에 수리한 거 뭐 다 내용을 알지요. 무슨 말이냐? 청와대가 지금은 안전한 가옥이 아니다 이거지요. 안가가 아니다 이거지요. 북한에는 저 변두리에다가 청와대 집을 다 지어놓고 그걸 습격한 훈련을 하는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걸 다 정보를 입수했지요. 그러니까 차제에 그거는 청와대 지역은 대통령들 기념관이나 시민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다른 데로 옮기자. 그래서 이제 안이 나온 거인데 정부에서 당선자들이 그런 걸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런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안보라는 게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 월남이 망했을 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월남의 부통령이 베트콩 간첩이랬습니다. 경찰, 군대, 요소에 전부 베트콩산주의자들이 진출해 있어서 마지막에 어이없이 뒤집어진 거지요. 심지어 서독, 동독이 통일된데도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서 통일했지 않습니까? 통일한 뒤에 동독의 비밀 경찰 문서를 압수해서 보니까 서독에 독일 간첩이 2만 명 있어서 2만 명. 심지어 수상의 비서실장이 간첩이랬습니다. 서독같이 잘 사는 사회에도 동독이 그렇게 2만 명이나 간첩망을 조직을 한 거지요. 전에 황장엽 선생이 주체사상을 만든 김일성대학 총장까지 한 북한의 2인자인데 도저히 북한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월남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황장엽 선생을 만났습니다. 나한테 김 목사, 남한이 걱정일세, 남조선이 걱정일세.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기가 자료를 봤는데 김정일 책상 위에 있는 남조선에서 보낸 보고서를 자기가 우연한기에 읽었다. 하여튼 친북 주체사상, 간첩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5만 명, 남조선의 5만 명이 요소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여차해서 되게 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큰 데모, 또 박근혜 그 탄핵 사건이다, 이명박 때의 그 소고기 파동이다, 그런 또 광주 사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동원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 도덕보다 집안 도덕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참 그래도 한국에서 믿을 수 있는 데는 교인이지요. 교회는 반공의 선도니까. 그럼 이석기라고 아시지요? 북한에 4 간첩망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동부연합, 경상도, 호남, 또 서울 뭐 이렇게 해서 4개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적발했지요. 그게 동부연합입니다. 동부연합. 3개는 아직 묻혀 있지요. 그러나 단속을 많이 하면 지하로 들어가고 또 숨질만 하면 또 길거리로 나서고 하지요. 그런데 동부연합의 대표가 이석기랬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어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부연합 대표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치가 헐렁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뭘 관심 가졌냐 하면은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자료 요청이 전부 국방에 대한 1급 비밀이야. 자꾸 그런 것만 요청을 하니까 이 사람이 수상하다.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입니다. 황교안 장관은 그 간첩 잡는 그 분야의 안보 전문 출신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새로 팀을 짜서 이석기를 잘 추적해봐라. 국회의원이니까 쉽게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거지요. 근데 통진당 대표요. 이석기가 너무 잘 되니까 정부에서 정당 보조금으로 매년 100억, 정부 예산으로 통진당에 100억 주는 거예요. 국회의원 세비를 받지요. 4명 국비로 비서로 쓰고 통진당에 100억 받고 모든 게 잘 되니까 이 사람이 방심을 한 거지요. 통진당 핵심 간부 믿을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모았어. 저 서울 저 안쪽 구석에 캐도릭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캐도릭 문화회관. 집을 빌려주고 하는데요. 거기에 100명을 모아놓고서는 이석기가 강의를 한 거예요. 그날이 오면 A조는 KT 방송국 점령하고 B조는 KTX 또 한조는 무슨 정부 청사 그걸 쭉 얘기하니까 이거는 원칙이 한두 명 있을 때에 지시해야 되는데 이석기가 붕 뜬 거예요. 다 잘 되니까 100명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중에 교회에서 자란 모태신앙 출신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는 평등 세상 만들자고 통진당에 통일진보당에 참가했는데 이석기 대표가 하는 말 들으니까 이거는 나라를 뒤집어가지고 북한에 바치자는 식이거든요. 요새 좋은 게 있어요. 핸드폰.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손으로 만지작 해가지고 녹음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게.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들고 이거 가당찮거든.
국정원 직원 중에 자기 삼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좀 만납시다. 이 녹음을 틀어놓고 이거 대단한데요. 국정원 자구 직원이 들은 이거는 뭐 역적 중에 역적이거든. 이게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까지 보고가 가서 그걸 이제 일망타진할 수 있었지요. 이석기가 나온 뒤에 동부연합의 후임이 있어요. 전국 노동자 중에 민주노총 회원은 4%요, 4%. 4%인데 이 사람들이 전투력이 있어. 길거리에 나가서 막 뛰매고 막 하고 하니까 4% 되는 민주노총이 이건 뭐 우리 지금 주사파 정권하고 딱 서로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석기의 후임 중에 양경수가 양경수 동부연합의 후임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민주노총의 대표가 됐네. 그럼 이거는 간첩급이 민주노총의 대표가 됐으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 나는 뭐 특정 정당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택도 없는 친구들이 뭐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피 흘리고 얼마나 희생과 대가를 치렀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런 자유로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국이죠. 그리고 수출로 말하면 세계 7등이죠. 7등.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내가 청와대 예배 보러 갔다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우리나라 이 안보가 심각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NSC라 그래요. NSC. 청와대 지하실에서 비밀로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정보부장, 국방부, 뭐 장관, 뭐 합참의장, 안보에 관계되는 핵심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비밀리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내용이 3일 뒤에 북한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이거. 다 믿을 사람인데.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봤다, 이게. 모여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저 남포항에 한번 치자. 남포항에 미사일로 때리자. 우리가 맨날 다 하고 살 거냐? 회의를 해서 서로 눈 짠 거예요. 눈을 끔찍끔찍 하면서. 그래, 짰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중국 대사가 좀 만나자.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대사가 그 만났더니 대통령 각하 남포항을 칠라는 거는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일주일 뒤에 중국 대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구석구석에 그런 정보가 쏘이는 거예요. 이 나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해방시키는 남반부 해방 전략이 10개죠. 우리 교회 10개명처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를 무너뜨려라. 한국 교회는 태생적으로 반공교고 민주화 세력이고 남한을 해방시키는 데는 교회가 주적이다, 주적. 10개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도 교회는 이거 골치 아프다는 거야. 교회를 파괴시켜라. 아예 신학생들 중에도 장학금을 줘가지고 포섭을 해가지고 신학교 속에도 요즘은 좀 침투해 있습니다. 뭐 그걸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뭐 알아서 하면 그런 건 뭐 그런 게 아니지요. 지금 주사파들 학원 관계된 자들도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재판에 받을 때 있는 모습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사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차와 방송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2011년 8월 5일. 지난 6월 30일 오후 수원지법 제410호 법정.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황모 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형량 징역 1전 6개월보다 6개월 적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것은 1심 재판 때부터 중요한 행동이었다면서 수령님 김정일이 반드시 남조선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을 재판장에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이 주사파 운동권 이 친구들이 이제 재판받게 되면 방청석에 그 후배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럼 하고 난 다음에 김정일 장군 만세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들이 이제 식겁하죠. 한 판사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피고인한테 마지막 한마디 할 기회를 주는데 지금은 당시의 날에 판결했지만 역사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똑바로 쳐다보고 째려보면서 그 말을 하는데 자기가 소름이 돋더랍니다. 겁나는 거죠. 또 운동권이었던 그 황모 논설위원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 운동권 열심히 할 때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서로 해가지고 감옥 가려고 줄 섰대요. 이번에 신청자 받으면 줄 쓴대요. 갔다 오면 별 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청와대 수석들 가운데 이렇게 별 단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김일성 충성서약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거 혈서로 쓴 겁니다. 샘플 하나 보여드립니다. 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소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몫은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 적과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언신하겠습니다. 네, 밑줄 지은 것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 적과 혁명을 사수.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체상으로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남한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북한 동포들의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겠다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사업하는 분이 있습니까? 알려진 바로는 한 명 있었네요. 로버트 박선 교사님. 그거 보였는데. 이 출처 한번 읽어주세요.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 지하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이 1990년 8월 중순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 출마할 88학번 6명, 한최천강, 김박무 씨와의 MT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 강령 규약 중 11월이 되면 총학생회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수도권에 출마할 아이들 6명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충성서약서 쓰게 한 겁니다. 이들이 나가서 총학생회장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 당시 대학 다니셨던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 당시에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운동권이 싹쓸이했죠. 그러면 이 6명 총학생회장하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겠어요? 우리 전대협 얘기 나왔어요. 전대협 1기 회장이 누구죠?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국회의원도 했었죠. 2기 회장이 누구죠?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장 오영식, 국회의원도 했었죠. 국회의원 비서실장이면 장관급입니다. 그러면 3기 전대협 회장이 누구였죠? 그렇죠. 국회의원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고등학교 때 정말 못 살아서 그렇게 연립 지하에 살았는데 전교조 선교님이 자기를 그렇게 잘 돌봐주더랍니다. 그래서 와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같이 화투도 치고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어 선생님인데 영어도 가르쳐주고 성문 기본 영어도 무료로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뭐 그때 막 이제 민주화 때 막 대본하고 그러면 자기가 앞장서서 반야지 데리고 막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름방학이 되니까 수련회 가자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줬던 성령님인데 안 갈 수 있어요? 갔더니 거기서 뭐 그냥 이게 이제 운동권 수련회죠. 한바탕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충성서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까딱 넘어가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글을 잘 써가지고 대학 들어갔더니 대자보를 쓰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청왕에서 나오는 글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청왕으로 글이 온대요. 그럼 다 써가지고 게시판에 이렇게 붙였대요. 그럼 그것만 붙이면 좋은데 얼만큼 이 친구들이 고단수냐고 하면 그거를 반박하는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보수랄지 그런 학생이 쓴 것처럼 그렇게 또 글이 또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그건 보수 학생들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렁처럼 내려와서 그것도 자기가 또 썼대요. 또 붙였대요. 근데 그거는 엉성하고 허점이 있게 글이 내려오더래요. 그럼 그렇게 붙여놓으면 그 다음엔 요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효과를 보게 하는 글이 또 내려온대요. 그럼 제가 그걸 또 써서 붙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운동권 그런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들은 엉성하고 그 다음에 반박만 붙였다가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니까
완전 이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감히 반박할 생각도 못하고 자기가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어머니 권사님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운동권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군대 간다고 거짓말하고 몇 년 동안 시골에 가서 숨어 살아대요. 그리고 지금 발이 끊었대요. 지금도 가끔 연락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충성서역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얘기인데요. 지금 최근에 충북동지에 사건 터졌죠. 충북동지에 40대 50대 그 사람들이 김국성 씨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는 북한에서 남한에 공작원을 안 내려보낸대. 여기 너무 많아서 지원자도 많고 그래서 내보낼 필요가 없대요. 섭외돼가지고 그중에 그렇게 한 예가 충북동지예요. 여기 남한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그냥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래가지고 뭐 이제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 가서 태국 같은 데 가서 돈도 받고 막 그러죠. 그리고 또 미끼 삼아 돈을 줘요. 돈을 받아야 이제 꼼짝보다 이게 메이니까. 근데 40대 50대 충북동지의 사람들이 북한에서 파견된 사람도 아니에요. 남한 사람들이에요. 혈서로 30대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써서 사진을 찍어서 북한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데 혈서를 써서 사진을 찍어서 북한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김국성 씨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뭐 만불 받고 그러면 약하다. 여기는 시민단체들 가운데 돈 많이 받은 데들 많다. 그러면 북한에서 작업을 할 때 첫 식사를 이제 북경에서 하자고. 그러면 여기 시민단체 그 리더들 같은 사람들 이제는 뭐 북한까지 갈 것도 없대요. 중국으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식사 잘 대접하고 좋은 프로젝트도 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 그날 밤에 미인계를 건다는 거예요. 호텔방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해입니다. 광우병 사태하니까 너희들 총동원 시켜 그러면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 북한 돕다 왔다 갔다 하다 미인계 한번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통합진보당 김재현 당선자의 정체, 조사파 조직 한청년 대의원 출신,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진보당 김재현 국회의원 당선자는 한청년 대의원 2002년 10기 출신이다. 한청년 의장은 김정일 찬양 구호인 결사홍의를 혈서로 지니고 다니다 입건되기도 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한청년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 구호인 수령 결사홍의에서 인용한 결사홍의라는 문구를 가로 114,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청년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청년 의장이 이 혈서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네. 잠깐만 뒤로요. 네. 여러분 이 결사홍의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수령결사홍의에서 줄임말이 결사홍의입니다. 수령은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이제 김정은까지 포함돼서 김정은까지. 수령을 결사, 죽음으로써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많은 키워드를 보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수령결사홍의입니다. 줄여서 결사홍의가 나와요. 이게 조선인민들의 인생관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거를 남한 주사파들이 서로 하는데 한청년 의장한테 뭘 선물했냐고 하면 가로 114cm, 그러니까 1m가 좀 넘죠. 89cm는 거의 1m. 이 정도 크기의 큰 천에다가 결사홍의를 피로 써서 선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붓으로 사자성어 쓰죠? 그런데 이거를 손가락 하나 베가지고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작정하고 이렇게 링겔 같은 걸로 피를 많이 뽑아가지고 놓고 큰 붓으로 찍어서 썼든지 아니면 피를 여러 사람의 피를 다 섞어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칼 해가지고 쓴 거예요. 여러분 피가 들어가면 피의 맹세가 되면 피에는 영적 능력이 나가요. 이렇게 예수 보일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사탄교에서 짐승들 죽여서 피의 제사 드려요. 그리고 사탄교 심각한 경우에는 이 아이들도 몰래 유기해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이러니 이 주체성이 귀신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나가요. 저는 혈서 썼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주사파 요원들. 그리고 저희가 북한구원 급성회 같은 거 하면 주사파 친구들이 오면 막 힘들어해요. 이 우리 복음에 대한 메시지와 북한 동포들의 영유구원을 위해서 얘기하면 막 힘들어하다가 어느 순간에 싹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부터 힘들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메시지가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주사파의 영적 세력이에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보여드렸지만 거기다 다 절하잖아요. 그 김일성을 통해서 사회정치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치니까. 그 다음 봅시다. 네. 김재현 당선자의 남편인 최호연 씨는 아까 참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족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114cm, 89cm 얼마나 큽니까? 그걸 접어서 부족처럼 몸에 갖고 다니다가 경찰한테 체포돼 가지고 몸수색해서 그래서 뺏긴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뉴스에 뜬 거라. 그러니까 그걸 또 몸에 갖고 다녀요. 그렇게 큰 천을 부족처럼. 그 다음에요. 김재현 당선자의 남편인 최호연 씨는 결혼한 지 1년여 만인 작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자본주의 연구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2008년 9월부터 김일성 회고록인 세계와 더불어 및 주체 사상에 대하여 등 이적 표현물 90여 건을 소지하고 주변에 이를 나눠준 혐의다. 김재현 통진당 아까 이석기 얘기 나왔죠? 이 사람 국회의원 만들어서 통진당에서 비례대표로 어떻게 됐냐고요? 이 남편이 최호연 씨가 지금 이제 이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구속돼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사람의 아내 와이프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진당이 이적단체로 밝혀지면서 해산되면서 국회의원 자리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 지금 북한 얘기에 수령결사옹이.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이게 지금 북한 사진이 결사옹이. 그 다음에요. 네. 이게 네. 북한 청년들은 조밀 대결 전 조선 미국에서 결사옹이 정신으로 총폭탄이 되겠다고 결의. 북한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슬람권만 우리가 자살폭탄 테러 보지만 북한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교육받는 거예요. 총폭탄 결사옹의 단숨에. 미국 그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어떤 얘기 있었냐면 미국 군함들에게 대해서 자살폭탄처럼 묶고 들어가서 접근해서 폭파하려고 갔다가 멈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만약에 특공대들이 내려오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슬람권만 자살폭탄 테러가 아니라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네요. 단숨에 결사옹위를 위해서 총폭탄이 되겠다. 그 다음에요. 네, 뒤로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고려연방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위험성을 알고 기도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북한의 투표 시스템을 한번 지금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헤럴드 트리뷴이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인 외신 신문입니다. 아시아 파시픽판이에요. 김 윈스 리일렉션 with 99.9%. 여기서 김은 김정일입니다. 김정일 때 뉴스예요. 근데 외신이 놀래서 신문을 낸 거예요. 99.9% 김정일이 이겼다, 재선했다. 두 번째 선거에서 또 이겼다는 얘기인데 북한도 선거를 합니다. 형식적으로. 근데 99.9%가 투표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99.98%.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투표율 99.98%. 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최고인민의원회 선거에서 투표율 99.98%, 신임률 100%로 김정일 총서기의 재선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네. 99.98%면 예를 들면 10,000명 중에서 2명 빼놓고 다 투표한 거예요. 그럼 그 2명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거나 사지가 마비됐거나 중풍 걸리신 분들 아니면 임종 직전이거나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 빼놓고는 다 투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표가 하나도 이탈표가 없이 다 100% 몰표 김정일 찍은 거예요.
우리 북한 선거 포스터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디라고 이탈표가 나오겠어요? 이탈표 나오면 그 지역은 이제 박살 나겠죠? 그러니까 99.98% 투표에 100% 몰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뉴스 나오는 거 봐요. 이번에 김정은도 99.97% 투표율에 100% 몰표 나왔어요. 김정은도.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세요. 네. 6.15 공동선언 2000년에 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했는데 거기 위헌 조항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남한의 연합 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그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 또 이정희 씨도 언급을 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 낮은 단계의 이 연방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이요. 네.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김일성이 1980년에 이제 이거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김일성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방안. 1민족, 1국가, 2제도, 2지방정부의 원칙 하에서 남북이 동등한 비중으로 최고민족 연방회의와 외교국방을 담당하는 통일정부를 구성. 잠깐이요. 무슨 말이냐? 우리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서로 같이 가자. 공존하면서 통일한 국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국가 2제도라는 것은 북한은 공산주의로. 근데 사실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에서는 세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습을 하면 계급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평등사회입니까? 계급사회입니까? 여러분 미혹되시면 안 돼요. 북한은 명백한 계급사회입니다. 크게는 3개, 핵심 계급 약 27%, 8%. 거기는 평양에서도 살 수 있고 대학도 가고 다 좋아요. 그 다음에 동료 계급, 중간층 여기가 한 45%쯤 됩니다. 그리고 적대 계급 28%. 여러분들은 어디 속해요? 적대 계급. 이걸 또 더 세분해서 50몇 가지로 나눴어요. 50몇 가지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대 계급이면 어떻게 되느냐? 3D 업종에 종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4년제 대학에 못 가요. 그리고 노동당원이 될 수 없어. 그리고 군대에 못 가. 북한에서 군대 못 가면 남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요새는 이제 다 무너졌으니까 좀 틀어졌지만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탈북민들 가운데 평양 한번 못 가보신 분들이 많아요. 평양 한번 가려면 도장을 5개를 찍어야 된대.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냥 그리고 남북 이산 가족 찾기 하다가 남한에 가족이 있으면 적대 계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 가운데 뭐 누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산 가족 찾기 해가지고 다 죽었다고 보고해서 핵심 계급에 있어서 평양에 살았다가 미국에 있는 뭐 가족들 탄로나고 남북에서까지 죽지 않고 남한에 있다는 게 탄로가 나서 갑자기 평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아오지탄강 같은 데 보내줘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4년제 대학을 못 가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고도 좀 그렇지만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두 제도로 그냥 가자. 그리고 동등한 비중으로 최고민족 연방회의를 구성해서 외교와 국방 담당하는 통일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여기 읽어주세요. 네. 고려연방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통일정부 최고 일결기구, 남북 동수의 대표,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결정하자. 외교나 국방,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방. 통수권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고려연방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서 통일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죠. 그럼 2개 중에 하나예요. 간접 선거로 최고민족 연방회에서 뽑든지 아니면 직접 선거인데 만약에 최고민족 연방회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남북 동수의 대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한 10명, 북한 10명 하면 남한 대표가 후보가 뽑히겠어요? 북한 후보가 뽑히겠어요? 북한은 딱 한 명으로 몰표가 나오겠죠. 남한은 표가 나눠주겠죠. 뭐 서로 나서겠다는데 누가 말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북쪽 후보 찍을 사람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직접 선거를 한다고 해봅시다. 남한이 북한 인구의 2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 선거를 하면 남한 후보가 되겠습니까? 북한 후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한의 인구가 2배지만 여기는 투표율이 보통 70% 넘으면 많다고 하죠. 그리고 표가 몰표가 나옵니까? 표가 갈라집니까? 북한은 뭐 허수아비 세울지 몰라도 실제로 한 명에게 북한 표는 다 집중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서 또 충성서에 간 사람들은 또 위쪽 찍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김정은 대통령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그 통일연방, 고려연방제의 이와 같은 위험성을 아셔야 돼요. 잘 모르고 그냥 뭐 좋은 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공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전술. 그 다음에요. 그리고 고려연방제 창립을 위한 선결 조건을 제시했어요. 네. 남한 정권의 청산과 남한 사회의 민주화, 인민민주주의 실현,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당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여러분, 민주화라고 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북한 헌법 보십시오. 북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돼 있어요. 민주주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노동자와 농민으로 국한되면 다른 국민들은 자유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유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유가 들어가면 아무리 다수결이더라도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법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부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천부인권. 천부인권이 뭐예요? 우리가 언론,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꼭 자유민주주의를 최근에 강조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북한 헌법도 민주주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라고 해서 다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을 한 명 한 명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정말 천부적인 인권을 건드릴 수 없는, 그것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찰에 기소가 되고 재판에 받아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그 천부인권처럼 인간이 타고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 주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공산당의 사회가 되면 뭐 묵비권 돼요? 정계구분하고 뭐 불로 지지고 막 그러면 다 부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주의고 아무리 법에 의해더라도 건드릴 수 없는 천부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주어져야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다. 그 다음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네. 아니. PPT.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을 합법화하고 정치활동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거 이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재 반대하는 민주화 사람들 억울하게 탄압받았다는 거예요. 요새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처벌받는 사람이 거의 적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처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소해야 되고, 그렇다고 국가보안법 없애놓으면 우리는 이렇게 남한의 공작원이 득실득실하고 남한이 위험한데 간첩은 뭘로 잡아요?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첩은 외국 스파이가 간첩이에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간첩들을 우리가 그런 공작원들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것은 지금 우리나라 북한하고 남한하고 교역하면 국내 교역이 되지 수출입에 포함이 안 돼.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럼 북한 사람들이 북한만 탈출하면 자기가 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남한에 들어오면 이민 수속 받지 않고 그냥 주민등록증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주사파들이 어떤 일이에요? 현실을 감안하자, 우리 헌법을 바꾸자, 우리 휴전선 이남만 대한민국 영토로 하자, 그렇게 애쓰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니까.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려면 이 헌법 지키는 게 낫죠? 그러면 그분들 그대로 그냥 북한 이 우상화 정권 무너지면 북한 동포들은 영토상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산당을 합법화해달라. 그래서 이석기 저기 사면하라고 막 외칠 때 플랜카드가 뭐냐고 하면 양심수 이석기예요. 그러니까 국가 내란죄를 주도하고 막 선전하고 막 그랬지만 그 사람들 볼 때는 공산주의자니까 양심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합법화라는 말은 이 이석기 같은 사람 다 합법해주고 그 사람들 양심수라는 거예요. 국가 이 전복주장죄나 국가보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죠. 북한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 뭐 1시간이나 살아남겠어요? 우리는 휴전 상태인데. 또 한 가지, 네, 봅시다. 읽어주세요. 긴장 상태와 전쟁 위험의 제거, 정전협정,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교체, 주한미군 철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남북 그 정전협정 할 때 사인 안 했어요. 김일성이랑 중국의 팽덕희 그리고 유엔 사령관이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정전협정 반대하고 끝까지 북진 통일하겠다고 하고 자유민주 통일하겠다니까 미국의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장해서 믿기로 했다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한미동맹을 이끌어낸 거예요. 한미 상호 수호조약을, 보호조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요.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곧 죽어도 우리는 서로 국방을 수호하는데 우리가 전쟁 붙으면 너희가 와서 도와주고 너희가 전쟁 붙으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그렇게 대등하게 써놨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 우습겠죠. 그때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서 바닥을 길 정도로 못 살았고 국방력이 없어서 미군들이 와서 다 우리 막아줬는데 곧 죽어도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 서로 한미 방어조약 맺으면 너희가 전쟁 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 거야. 너희도 우리 전쟁 나면 너희가 도와주고 그렇게 맺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또 이 박사가 그 고집이 세고 미국 사람들이 이 박사 때문에 나온 얘기들 들어보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그렇고 그냥 미국 가서 방문한 다음에도 서로 막 말싸움하고 아주 골칫덩어리 골치 아픈 노인네라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영어도 잘하고 하버드대에서 석사 받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당할 수가 없어요. 고집은 엄청 세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승만을 암살해야 되나 그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나온 또 많이 들어요. 미국은 이제 전쟁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한미동맹에 초석이 되는 한미 수호 방위조약을 만들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미군을 일선에다가 의정부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서부전선 바로 밑에다가. 그래서 그들이 서울 침략하려면 미국을 치지 않으면 내려올 수가 없어. 의정부 동두천에다가 미군들 다 깔아놨어요. 근데 요새 그거를 다 오산으로 빼요. 근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 오산으로 가라 그러면 뭔 얘기인지 하면서 속으로 좁아서 내려가겠죠? 그들이 철책을 지켜야 북한이 못 내려오죠. 그들은 다 뒤로 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미군은 서부전선 뚫려도 급하지 않죠. 자기 군인들 아직 안 죽으니까. 저는 용산에 있는 미군 빼는 거 반대예요. 근데 다 뺐어요.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다리에 누워서라도 못 나가게 해야죠. 용산에 미군이 있으면 서울에다가 김정은이 핵포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왜 빼? 정말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미군들이 왜 빼?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국민들이 그냥 무심한 거예요. 그렇게 앞서서 다 지켜놓으니까 그렇게 인계철선에 만들어서 미군이 그냥 다 전쟁 나면 먼저 치받도록 해놨는데 그리고 서울에 딱 붙잡아놔서 서울 침공하려면 미군들 죽이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끔 다 배치해놨는데 그걸 빼니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바른 통찰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정전협정 했으니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종전이에요. 종전하고 난 다음에 뭐 하자 그럴까요? 평화협정 맺자. 베트남 73년도에 강대국들이 파리에 모여서 평화협정 맺었죠? 전쟁 나니까 들어옵니까? 평화협정 맺으면 주한미군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전쟁 끝났는데 왜 있어? 가야 되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전 듣기 좋지만 아니 종전에서 우리에게 도움될 게 뭐 있어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 다 개발하는데 미군이 그나마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핵이 없잖아요. 해구산이라도 쓰려면 미군이 있어야 되고 정말 오산에 있어서 원통해요. 다시 의정부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가라 그러면 안 가겠죠. 빼기는 줘도 다시 올릴 수는 없어요. 서울에 다시 올리면 어렵겠죠. 그래도 여기라도 있으면 전쟁 나면 끌어다가 같이 싸울 거 아니에요. 핵 맞으면은 그때는 뭐 미군들 죽으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지금 북한에 우리 선교사님 3분 붙잡혀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탈북민 3분 들어가 있어요. 그분도 다 탈북민들 중국에서 돕다가 붙잡혔어요. 지금 8년 9년 되는데 안거든 근데 김학성 씨 포함해서 우리 교포 선교사님 3명 있는데 폼페이오 장군 보내가지고 그 미국 김정은이랑 정상회담하기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전용기 보내서 딱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메릴랜드 공항에 새벽 2시 40분에 왔는데 대통령이랑 영부인이 그 대통령 전용기 도착하는데 직접 걸어 올라가서 기내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환영했어요. 그 김학성 선교사가 너무 감탄이 돼서 내가 북한에 붙잡힌 건 미국을 위해서 한 거 아니다. 나는 한반도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내가 일하다가 붙잡힌 거다. 그리고 나는 영어도 잘할 줄 모른다. 그 나를 위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수고를 했다. 이것이 미국이 자기네 국민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근데 우리나라 아젠다에는 이 우리나라 억류되어 있는 사람 구해달라고 하는 아젠다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선 타고 왔다 2명 내려온 사람들 북한에서 중범자라 해서 입에 재갈 물리고 그냥 보냈죠. 그거 원래 몰래 보내려다가 기자한테 들킨 거예요. 문자가 잘못 나가가지고. 그 사람은 그 위법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급속도서로 한다? 탈북민들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본인이 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북한에서 중범자라고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요? 본인이 여기서 귀신 의사가 있으면 범죄자라면 여기서 다시 재판해서 확인해야 되죠? 그 말 나오니까 지성호 국회의원이 그래요. 나도 중범자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가운데 중범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쁜 놈이로 범죄자라고 대남방송 나오는데 그럼 3만 5천 명 다 돌려보내겠어요? 네,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 편에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 내려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눈물을 닦여주고 품어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지. 그걸 다시 그래서 그 사람 들어가서 조사받고 2달도 안 돼서 다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사상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주체 세상이 무너져야 2,600만 명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우상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신앙의 자유를 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로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 농부들 예수 믿게 하자. 그게 우리 민족의 피할 수 없는 우리 핏줄적인 책임인 거예요. 세계 선교 물론이고 핏줄 책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성경은 분명히 핏줄의 책임을 얘기해요. 구약시대 때도 기업 무르자가 있어서 대가 끊어지면 제일 가까운 핏줄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맞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어려우면 복양도 해야 되고 영적인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선교사로 나갈지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같이 어떠한 선교사님들도 북한 동족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그가 로마서 9장 1, 2,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선교지에 가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요. 회당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는 장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금신이 있다. 동족들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3절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골육, 나의 형제,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동족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게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동족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 통일을 해야 돼요? 피할 수 없는 핏줄적인 부르심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평화협정 가자 그래요? 평화협정 때부터 이름 좋으니까 따라가면 그 다음에 주한미군 나가라 그래요? 그럼 있을 이유가 없죠?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감당해요? 우리 최근에 있었던 영상 한번 8.15 때 있었던 영상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막연한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 놈들 오면되자. 이성기 한성규와 모든 양심 수령을 선포하라. 사드메치 코리아로 전쟁 구조 미국은 물러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한일 군사협정 폐기하라. 전쟁 위기 보조시키는 미국을 규탄한다. 국뽕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미국을 사드 들고 나가라. 분단을 조장하고 분단을 이용해서 무기 팔아먹고 지나가 실족만 챙겨왔던 놈들입니다. 자금에 일어나서 다시금 긴장을 일으키고 전쟁 연습하고 무기 팔아먹을 놈 여러분 속겠습니까? 속겠습니까? 다시는 속지 맙시다. 미국 놈들 물러가라. 이게 지금 8.15 때 있었던 그런 행사 내용입니다. 우리 김중권 목사님, 우리 정말 귀한 한국의 정말 애국적인 우리 목사님이시고 또 많은 분들의 저는 김중권 목사님께 사랑의 빛을 많이 졌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1980년 여의도에서 민족복음화 성회가 있었습니다. 나흘 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마다 갔어요. 마지막 날 100만 집회였는데 해외 선교사로 1년 이상 나갈 사람 일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말씀드려서 일어났어요. 그때 10만 명이 헌신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김중근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국가가 너무 위험하게 생각되니까 외치신 말씀이에요. 짧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썰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 싸움입니다.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낮은 단계 3단계 연방정부인데 우리는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베트남에 베트콩이 점령한 후에 어떤 학생의 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시의 이름이 백기예요. 흰백자. 그 학생은 베트남 정부와 미군 철수 위처럼 반대운동 시위하고 반정부 운동하던 최첨단의 대학생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보트피플이 됐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 하면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통일이라고 쓸까요? 백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앞장 섰던 사람 거기 어디가 교회가 있습니까? 형식적인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싹 실어버렸죠.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명예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주요 일간지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신문을 일면 하단 통광고로 연거퍼서 계속 실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네. 주요 일간지 중에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끼리 미군은 떠나시오. 그 다음에요. 또 이렇게 나와. 하루빨리 우리끼리 미군은 떠나시오. 제가 작년에 이걸 한번 강의해서 오픈했어요. 제 거를 다 스크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온 광고는 바꿔보세요. 그거 딱 뺐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 뺀 걸로 나와요. 제가 페이스북을 합니다. 페이스북 들어가면 국가별로 그 친구들이 다 나와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안 보는데 옛날에는. 근데 북한은 인터넷을 못하게 돼 있죠. 근데 북한 친구가 저한테 한 번은 2명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한번 강의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싹 빠졌어요. 또 한동안 안 받아 들어갔더니 또 3명이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까지 미군 철수를 이렇게 이제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새 뭐 전쟁 안 날 것 같은데 있을 필요 있나? 근데 이게 선전선동이에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서 압력 넣고 그러면 미국 대사관조에 있는 사람들 대사대 보면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우리가 있을 필요 있나? 그런 생각 하겠죠? 왜 대사관 앞에 가서 저렇게 시위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 사람들 부담 느껴서 자꾸 떠나고 싶은 마음 들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미국도 본부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겠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있어야 되나 하고. 그 다음에요. 작년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기 위해서 한바탕 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분해에서 10만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 함께해요. 이게 지금 전교조 홈페이지입니다. 전교조에서 전교조가 10만 청원을 지금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민주시민 교육과 평화통일 교육에 더 이상 탄압과 제약이 없도록 전교조 선생님들의 힘으로 폐지합시다. 5월 10일부터 입법청원 링크. 저는 민주시민교육, 저도 통일교육하고 제가 북한 정치경제도 가르치고 다 가르칩니다. 저는 가르치는데 제가 국가보안부 때문에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교사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데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를 어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0만 이제 서명 받아서 올렸어요. 10만이 들어가면 국회에서 이거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또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이 역서명을 했어요. 우리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또 10만을 내니까 비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되면 국가 폐지에 대한 처료 10만 명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중앙고 3학년 학생이 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학년 땐 통합사회 시간에 유시민 책 읽히고 독후감 쓰게 함. 세계시민동아리에서 82년생 김지영 보러 감. 3학년인 지금은 정치와 법 시간에 선생이 좌파 옹호 주한미군 철수해야 한다고 발언. 동아시아사 시간엔 중국의 코로나 대처법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10명 이하로 나오는 중국의 방역 배워야 한다고 함. 지금은 논술 시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청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고등학생인데 수업이 너무 편향적이고 힘듭니다. 기자님들이나 교육청에 신고하려고 해도 고3이라 대학 가야 해서 힘듭니다. 널리 글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글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제목만 읽어주세요.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전 사업계획서 입수 충격 이미 지난해 기획돼. 네, 이때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 국민천억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우리 아까 김재현 국회의원 얘기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통진당 폐기됐고, 네. 지금 이런 일들 하는데 그 다음에요. 네. 일명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됐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의 발효를 막을 유일한 방어장치가 기어코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 형국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내놓은 주축 정당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다. 네. 그 다음에요. 국가보안법 철폐법이 발의되던 날 수백여 개의 각종 됐습니다. 시간 그 다음에 네. 그 뒤로 여기서 네. 지난해 12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의 사무실 인근에서 입수된 국가보안법 철폐 사업계획 구상안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철폐를 내세우는 이들의 2021년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네, 그 다음에요. 국가보안법 폐지 사업의 핵심은 여론전. 첫 번째 사업 10만 국민 국회 청원. 이거 지난번 된 거 봤죠? 네. 시점은 4월 재보선이 끝나고 5월 중순 이후. 지역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기구 설치. 지역별 단위 간담회로 운동 독려. 9월 정기국회 입법안 상정 압박 여론전. 하반기 민중투쟁 결함을 통한 국회 압박.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사업 지역별 순회 전개. 여론전을 위한 각계 선언 및 독일에 있는 송두율 교수 초청 인터뷰. 네. 송두율 교수 알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체포됐었죠. 황정엽 씨가 송두율은 북한의 노동당원이다. 정치서열 26인가 그렇게 발표해버렸어요. 이 사람 또 불러들여서 하겠다. 지금 송두율 씨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재적 접근법. 예를 들어서 김일성을 연구하려면 우리가 연구하지 말고 북한에서 연구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 김일성에 대해서 정말 택도 없는 지난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우리 그 축지법 영상이 있죠. 그거 조금 그런 것까지도 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온갖 거짓말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재적 그대로 하고 이거 나오면 전교조 선생들이 이거 가지고 너희들 보고 레포트 써라. 그럼 아이들 영향받죠. 조금 이따 제가 김일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할 겁니다. 찾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요. 네. 네. PPT 하다가 찾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다음이요. 네. 송두율 교수, 네,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김철수라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재판됐죠.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계획 짰었는데 그 다음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다음에요. 네. 재작년에 이미 이 운동권 단체들이 다 모여서 2021년은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체의 우선 과제로 하자라고 다 짠 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세워서 작년에 재보선 투표 끝나고 나서 10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고 9월에 송도일 불러서 다시 바람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국회 압박하는 대규모 집회하고 다 했는데 그냥 보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또 문건이 또 다 터져가지고 기사화가 된 거예요. 어떤 기자가 그 재작년 문건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유시민단체들이 여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신문 광고를 낸 거예요. 어떻게 폭로성 광고를 나간 거 한번 볼까요? 네. 네. 어떤 일이 있었냐? 국가보안법 7조. 이게 지금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이적단체 찬양 고무죄에 대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간첩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평생을 검사로 하셨던 그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국가보안법에서 7조를 폐지하면 간첩 잡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7조만 폐지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위한 기도회를 지금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이규민이 중심이 돼서 무려 70몇 명이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될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300명 국회의원들께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가 이렇게 더 많다 보여준 거예요. 찬성은 18%다. 김일성 회고록도 반대가 더 많다. 찬성은 28%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용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김정은 장군님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 국가보안법 없애면 이런 말 나온다. 네. 국가보안법 7조가 불편한 사람은 누굴까요? 일반 국민, 김일성, 정일정은 찬양자, 간첩. 네.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좋아할 사람은 누굴까요? 일반 국민, 김일성, 정일정은 찬양자, 간첩. 이게 지금 신문 광고 나간 거예요. 크게. 그 다음에요. 네.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현실을 아십니까?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세계 식량기획 등의 공동 발표에 의하면 2017에서 19년 북한의 영양결핍 인구는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45% 이상임. 북한 영유아의 70% 이상이 최소 식단 기준에 못 미치는 식사를 하고 있음.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호의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2019년 한 해에만 약 7천억 원을 핵 개발에 사용했다고 추정함. 7천억 안 하면 북한 동포들 굶어 죽지 않고 영양실조 면하죠. 그 다음에요. 북한 민주화 지수 167개 조사했는데 꼴등. 노예 지수 167개 조사했는데 1등.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네. 북한은 167개 조사 대자국 중 민주화 지수 세계 꼴등, 노예 지수 세계 1등. 우리 동족들이 김일성, 정은정은 3대 세습 독재 치하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외고로 얘기 지금 반대가 55대 28로 훨씬 더 많죠. 그 다음에요. 이거를 다뤘어요. 네.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정체를 아십니까? 네. 김성주는 항일 독립투사,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 김성주 삼형주는 주자 돌림으로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막내 동생 김영주 일제시대 친일 행각자는 북한에서 2인자인 부주석을 했고 2021년 102세의 나이로 죽었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라고 배웠어요. 그 준비되면 조금 더 들어주세요. 나이 드신 분들 배우셨죠? 요새는 그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볼까요? 다시 틀으시면 들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나올 때까지 제가 얘기할게요. 나오면 그냥 틀으세요. 원래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너무 대표적인 이름이라 김일성 이름으로 항일 투사한 사람이 11명이나 돼요.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김성주가 자기가 했다 그러고 이름을 김일성으로 갈아타고 나온 거예요. 북한에서 나온 뮤직비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령님 쓰시던 죽지파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백두의 전법 신묘한 전법 장군님 쓰신다. 죽지파 죽지파 장군님
제가 지난번에도 틀어줬지만 교과서에만 축지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국립학생당이 정기공연할 때도 나오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허구한 날 이거 듣고 사는 거예요. 왜 이 축지법 얘기가 또 나왔냐고 하면 11명이 한 걸 막 동시에 다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같은 날 멀리 떨어진 두 장소에서 똑같은 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지리적으로 안 된다 그랬더니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주가 얼마나 넓어요? 동시에 옛날 그 교통편도 안 좋을 때 부산에서 일어나고 함흥에서 일어나고 또 있었던 같은 날에 있었던 거 다 김일성이 했다고 하니 본명은 김성주인데, 그래서 11명의 행적 가운데 좋은 것들 다 취해서, 원래 김일성은 소련의 어디입니까? 연해주의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게릴라 부대원이었어요. 김일성이 있었는데 똑똑하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박헌영은 부담이 되니까 좀 단순하고 좀 어리고 말도 안 되는 충성맹세한 김일성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군 대위라고 하는 직함을 주고 그 대위 33살짜리를 북한 통치자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을 정말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소련군 대위가 와서 북한의 수장이 된 거예요. 주석이 된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아까 김일성, 김성주, 원래 축제돌림이고 둘째 동생은 철주인데 20살에 못 살고 죽었어요. 막내 동생은 김영주인데 이 사람은 작년에 죽었어요. 102세까지 살았어요. 축제돌림이에요. 그런데 김영주는 대표적인 친일이에요. 그래서 만주에서 일본 관동군 통역을 했어요. 일제시대 사람들이 가장 미워했던 게 일본 군인이나 경찰보다 그 끈앞풀들, 대표적인 끈앞풀 통역이에요. 그런데 이 김영주가 김일성이 총회에서 내각 총리를 했고 마지막에는 부주석까지 했어요. 부주석이면 부통령격이죠. 김일성이 주석이고 부주석. 여러분, 북한이 친일을 청산했다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기한테 충성맹세하는 사람들은 다 갖다 썼어요. 김일성 내각 명단에 보면 친일파가 수두룩해요. 근데 묻지 마, 과거. 자기한테 충성맹세하면. 그리고 대표적인 항일운동자였고 북한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았던 조만식 장로님, 오산학교를 설립했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처음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당신의 대통령 만들고 내가 당신 도와주겠다. 조만식 장로님도 처음에는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김일성 환영대회 했는데 국민들이 와서 보고, 아니 우리가 기대했던 김일성 장군은 백발의 노장인 줄 알았더니 새파란 33살짜리가 나오니까 수근수근하고 다 흩어진 거죠. 근데 나중에 조만식 장로님이 끝까지 공산당에 협력을 안 하니까 처음에는 속았었고,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을 죽일 때 뭐로 죽였어요? 친일로 몰아서 죽였어요. 대표적인 항일운동가를.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이거 알려야 돼요. 언제 기회 되면 김일성 전문가들 모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거짓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축지법 쓴다 그러고 그냥 허구한 날 저렇게 교과서에 가르치고 합창단이 공연하면 저렇게 나오고 온 국민이 저렇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박병태, 인진섭, 권경선 판사님께 묻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적 출판물로 판결된 김일성 회고록 출판이 합법이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곳곳에 김일성 동상 세우고 거리마다 김일성 찬양 플래카드 걸고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찬양가 부르면서 김정은 장군님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고 시위의 지시파를 하면 막을 법은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저쪽에서 이제 멈칫했는데 계속 또 진행되니까 한 번 더 자유시민단체가 신문을 냈어요. 6.25 맞으면서 6.25 할 때 이분이 뒤로, 이 책 아주 좋은 책인데 권합니다. 세기한 앞으로. 성균관대 교수님이 김일성 회고록에서 잘 분석해서 거짓을 다 드러낸 책이에요. 이 책 신청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6.25 맞아서 전면 광고를 또 냈어요. 여러 주요 일간지에. 그래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국민의식 66%가 북한이다. 국가보안법 다시 조사했더니 국가보안법 유지해야 된다가 67%예요. 폐지해야 된다가 17%. 더 좋아졌어요, 국민들.
세기와 더불어 반대가 더 늘어났어요. 58.9, 찬성은 26. 그리고 아예 74명 명단은 크게 썼어요, 이제는. 네. 처음부터 볼까요? 위에서부터. 요 뒤로. 네. 이게 그 다음이요. 천안함 북침에 대해서 북한 아이다가 15%다. 그 다음에요. 국가보안법 유지가 67, 폐지가 17. 그 다음에요. 세기와 더불어 58.9가 반대, 찬성은 26. 국민 여론 보여주면 국회의원들은 국민 여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요. 74명 이름을 크게 썼어요. 이제 주최한 사람 이름은 공동주최 74명. 공교롭게 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1년 계획표 짜놨던 것이 여기서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외쳐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말로 하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힘을 잃어요. 그래서 제가 김일성, 가짜 김일성이라고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온 북한 농부들 다 지옥 보내고 남한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냥 두면 안 되죠. 교회가 그 거짓을 드러내고 그리고 북한 농부들까지 다 살려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네. 이제 제가 서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강의했고요. 내용들은 더 있지만 저는 PPT 판권이 없습니다. 여기다 깔아놓고 가니까 필요한 분들은 다 자유롭게 쓰십시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공교롭게 지난 4월 우리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한 월간지가 있는데 이때 주제가 또 공교롭게 공산 사회주의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또 북한 전문 인정교사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또 저희들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보시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 깊이 있고 또 나라 살리는 기도를 잘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해 드립니다. 네. 제가 어떻게 유 목사님 통성기도 들어가죠? 인동남 목사님. 네. 제가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오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릅니다. 주여.